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사례를 통해서 물건을 살펴보면서 해당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사례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행되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많이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물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 진행되는 물건이고 많이 떨어져서 메리트가 조금 있는 물건인데요. 자, 특정 부분이 농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와 상담하신 분이 혹시 몰라서 지자체에 문의를 하니까 해당 농지 부분에 대해서 농지 발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농지 발급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전화 상담을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답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건 농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자, 이룸면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물건인데요. 자, 요 물건. 자, 이 물건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계별로 보는 경매 사이트가 있다면 그걸 보시면 되고 특별히 보시는 게 없다 하시면 저희 사이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망치일이 8번지 외 7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자, 영상을 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다들 아시죠? 무조건 임장을 가라. 경매 정보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현장 보시고 주변 탐문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물건은 12억인데 6억 2,20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메리트가 좀 있는 물건이에요. 바다도 보이고 정원도 예쁘게 다져져 있고 주택 있고 또 이룸면 망치 쪽에 전망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좀 관심 가져야 할 만한 물건이기도 하고요. 요즘 펜션 사업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땅이 좀 넓어서 땅이 이제 1139평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물건이에요. 자, 시세 파악이나 토지의 가액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게 코로나가 덮치고 뭐 경기 어려워지기 전에는 주변 다 시세 100만원씩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원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억 2,200이니까 건물값 제외하더라도 메리트 있는 위치는 맞아요. 가격대도 괜찮고요.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답. 대지 입냐, 도로 입냐, 답이 좀 껴있네,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필지가 여러 개 껴있을 때는 여러분들 디스코 사이트에서 네이버에서 디스코 치면 요 사이트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예전에 저희가 설명드렸죠. 자, 여기 측정하셔가지고 요거 하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면적 측정 요러면 면적을 다 합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선 주소부터 좀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디스코 사이트 여기 돋보기란에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아까 뭐였죠? 아, 망칠이 8이네요. 이름면 망칠이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물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총 왜 7필지니까 총 8필지 아닙니까? 8필지. 이 8필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자, 측정 눌러서 면적.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 다 나오죠? 여기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필지를 일일이 다 대입을 해서 넣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지잖아요, 토지. 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8번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찍어 볼게요. 8-5번지 5번지도 있네요. 자, 옆에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요걸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잘 안 보여서. 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8-6번지 여기 있죠. 6번지. 자, 8-5번지도 여기 있고요. 좀 요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지금 필지를 다 더하고 있는 겁니다. 산 32-6 여기 있네요. 여기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8-1번지 그 다음에 요 사이의 땅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8-8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땅 하나 있네요. 요 사이 요거 보이세요? 요 틈 사이 요것도 잘못 눌러졌네요. 네, 8-9번지까지가 넣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총 7필지가 나왔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8-7 8-7번지가 빠졌네요. 그죠? 8-7 여기서 찾기가 어렵다면 디스코를 하나 더 열어서 여기서 망칠이 8-7
세로 하나 열어서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요 지금 면적을 다 흐트러뜨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보면 여기 입구 부분이네요. 그죠? 입구 부분.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해당 매각 물건이 총 8필지를 다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필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모양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면적 3766평방미터 오른쪽에 보이시죠? 요게 왼쪽에 합산 면적하고 맞는지 보고 맞다면 요게 맞는 거죠. 그죠? 자, 땅 모양은 요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농지가 있었어요. 그죠? 농지. 자, 농지가 어떤 거냐면 자, 망칠이 8번 이게 답이 농지입니다. 여러분들 답은 논이거든요. 지목이 이제 논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농지가 전이 있어요. 전은 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수원이 있습니다. 우리 나무를 심는.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다 농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망칠이 8번지 요게 농지라는 얘기죠. 1번이 요겁니다. 그죠? 자, 요게 지금 농지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망칠이 8-8번지. 자, 지목이 답입니다. 그죠? 8-8이 어떤 거죠? 5번. 5번이 어느 거냐면 요거네요. 요거. 그죠?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8-9번이 또 답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8-9번은 요 7번입니다. 7번. 그러면 요 7번은 요 사이에 있는 요거네요. 요렇게. 자, 이렇게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다른 건 농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진행할 때는 농지 위에는 농사만 지어지거나 나대지처럼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낙찰이 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도 이 세 필지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와서 법원에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현장을 보시면 요 입구 쪽이 도로처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5번 위에는 뭔가 컨테이너 같은 게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쪽에도 뭐 컨테이너 같은 게 있고 구조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세 필지에 대해서 구조물이 있다. 이러면 해당 읍면사무소에는 농지 발급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원칙은 이러합니다. 현재 농지 상태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 발급을 해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들의 의도는 또 맞기는 합니다. 농지 상태라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관할 담당 그 직원분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이전 매도인이 농지 상태로 만들어 두고 새로운 매수자에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매도인은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경매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몰라요. 알아도 뭐 크게 개의치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농지 발급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당 농지에 대해서 뭔가가 있고 아리까리해서 지자체에 문의를 했을 때 읍면동 사무소에 담당자분께 전화를 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이 아닌 부정적인 대답, 아리까리한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자,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자, 농지 위에 뭐가 있는지. 자, 대략 살펴보시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현장을 다녀와서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로드뷰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농지가 지금 요 상태로 자갈을 깔아놓고 출입구 상태 주차장처럼 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파쇄석만 조금 깔려있지 뭐 콘크리트로 타설을 한 건 아닙니다. 요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아까 보셨다시피 농지 위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요런 것도 좀 껴있고요. 그러니까 농지 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 발급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농지 위 이쪽 부분도 당연히 아까 보셨다시피 일부 농지 형태로 활용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여기죠. 여기 지금 구조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구조물이 끝에 조금 있었죠. 그리고 아까 주차장 포함해서 여기 일부 면적이 지금 농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농지 껴있고 요 끝에 농지가 껴있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지자체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서 어떤 얘기를 전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기에 내가 원상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내가 반드시 요거 낙찰을 받게 되면 요거를 원상 회복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팁 알아드릴게요. 자, 빅케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검색창에 농지 취득 반려라고 검색을 하시면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현재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반려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한 결과물들이 여러 개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최근 거 21년 5월 13일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반려 처분 취소, 뭐 많아요. 최근에 21년만 해도 서너 개 있고요. 그 다음 내려보면 16년, 17년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거의 뭐 19이 경매 공매예요. 그래서 내용을 안 보시게 되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경락으로 받은 사람이 낙찰을 지금 받았으나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상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농지 발급 반려는 타당하지가 않다. 그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문입니다. 이거 한 서너 개 다 뽑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상황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고 있다. 맞지 않느냐?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지금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대신 꼭 원상회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자, 요 두 번째 구합 100252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이미 경매 사건에서 뭐 낙찰을 받았다 돼 있는데, 미신고된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원상복구 계획서 검토 결과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거 원상복구 못하지 않냐 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자, 마항에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법적 권한이 없어서 소유자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고와 같은 처분청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한 농지라고 하면서도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반려를 한다면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경매 절차가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다. 자, 또 한 가지 더 요거 체크를 해가지고 보여주세요. 요걸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농지가 불법 형질 변경된 경우 관할청은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하는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이전부터 지자체 허가권자가 단속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불법 형질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청이 스스로 하여야 할 의무 이행을 경매라고 하는 우연한 기회를 이용하여 최고가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요거 캡처해 가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동안에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그걸 본인이 인정하는 겁니다. 발급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소송 분쟁이 된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두세 개 뽑아가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작거리가 너무 먼 농업진흥구역을 내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발급 안 해준다. 이런 경우는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통작거리가 너무 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판단해서 반려처분을 했다면 그거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 위에 묘지가 있다거나 일부 끝터리에 뭐 지작물이나 지상물이 있다거나 형질 변경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걸로 가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100% 된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고, 요즘에는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본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농지 취득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농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경매계에 가서 하소연을 하세요. 아, 이거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해주면서 저럴 거다. 난 저기에는 행정소송을 할 거다. 내가 어떻게 원상회복을 할 수는 없는 여건인데도 이런 판결문이나 판결 사례가 있는데도 해주지를 않더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십시오. 그러면 매각 불허가가 되고 보증금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반려처분을 해서 내가 만약에 보증금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 해당 읍면 사무소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소송해서 받아낼 거예요. 받아낼 수 있죠. 이런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법입니다. 법령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받아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농지 위에 형질이 변경되어 있거나 지상물이 뭐 있다고 해서 농지 발급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너무 겁먹고 지레 이걸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면밀히 충분히 따져보고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최근에 나온 사례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안 된 사례 아닙니까? 이게 자꾸 경매에서 부딪히니까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농지 위에 무언가가 있을 때는 농지 발급을 못 받은 그 원고에 손을 좀 들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출력을 해가지고 가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당 물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재매각 차익 실현이 될 건지, 내가 얼마나 쓰고 언제 다시 재매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는 정확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감정가 대비 얼마 그냥 싸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입찰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괜찮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고 대출을 통한 이자를 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보유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괜찮다라고 해서 다 괜찮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보편적으로 중개거래나 매매거래를 워낙 많이 해오다 보니까 이 정도 위치는 수요가 있고 이 정도 매각 금액이면 나중에 팔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물건의 취득이나 재매각 이런 것은 개인의 상황, 여건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충분치 못해서 버티기 힘들면 그게 손실로 나는 경우가 있고, 충분히 시간 텀을 두고 활용을 또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에겐 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100%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가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가구는 좀 이슈가 되는 물건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요 물건 문의도 많이 오고요. 실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구를 좀 설명드릴 때는 뭐 물건 분석하는 건 예전에도 해봤지만, 자, 물건 분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다가구를 볼 때는 반드시 이게 건축물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표기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보면 쭉 내려보면 요게 일반 건축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 불법 대수선 및 불법 증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 물건을 볼 때는 불법 증축은 이게 얼마나 증축을 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증축은 늘린다는 얘기죠. 증축을 보통 하는 경우는 베란다를 좀 이렇게 달아낸다거나 옥상에 창고를 하나 둔다거나, 그죠? 보일러실을 하나 늘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늘리기도 하거든요. 1층에 주차장 공간을 일부 막아서 창고로 쓴다거나, 그거를 불법 증축이라고 합니다. 실제 건축물이 없는 면적을 더 추가를 해서 만드는 걸 이제 증축이라 하거든요. 자,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면적을 어느 정도 갉아먹느냐, 그것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이만한데 조금 이렇게 달아낸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요 끝에 베란다 일부를 조금 샤시를 씌워가지고 비를 맞게끔 해서 달아낸다고 하든지, 이런 경우는 대출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 군데 알아보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 불법 증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되고요.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면적이 미미한 경우 1층에 한 서너 평 창고를 하나 짓다. 요거는 철거를 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죠? 대출을 내주는 금융권에서도 그런 걸 판단을 한다고요. 뭐 조금 달아낸 건 원상복구하기 쉽겠구나 해서 대출을 내주기도 합니다. 경락 같은 경우. 물론 다 내주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불법 대수선이다라는 게 있으면 웬만한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돼요. 불법 대수선은 대부분 다가구의 경우는 쪼개기거든요. 반개수를 늘린 거죠. 자, 요렇게 각 층별로 4개인 경우를 8개 칸으로 쪼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을 늘리는 경우죠. 이게 대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수선이 됐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기가 일단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좀 많이 떨어진 이유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수 있다. 그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라고 되어 있는데 대수선인지 불법 증축인지 표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이트의 건축물 대장이 누락이 되어 있네요. 요거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게 되면 원래 방이 몇 개인데 몇 개로 증축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약을 하면 다가구에는 여러분들 불법 건축물이 위반 사항이 있는지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위반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예시를 좀 들게요. 건축물 대장이 지금 안 나와서.
자, 요것도 위반 사항인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요거에서 여기까지. 요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내려보게 되면, 자, 임차인이랑 아래 쭉 내려보시면, 자, 주의사항 해가지고, 주의사항. 자, 일반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자, 현황도상, 건축물 현황도상, 도면상 이런 겁니다. 2, 3층 각 2가구인데, 현황은 2, 3층 각 4가구씩 쪼개기 됐다. 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비고란에 똑같이 요렇게 아까 경매정보지 내용과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건축물 대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위반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노랗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메뉴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호수, 세대수가 총 5가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5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변동 내용 및 원인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자, 보시면 지상 1층 조립 패널조 단독주택 용도 바닥 면적 3.5평방미터 한 평이네, 한 평. 그죠? 불법 증축안 위반 행위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표기됐다. 자, 2018년 8월 31일 날에 1층에 한 평짜리 뭐 이렇게 달아낸 게 있는가 봐요. 판넬로. 자, 이런 경우는 증축의 범위가 미미하죠. 한 평이니까. 3.5면 한 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대출을 알아보시면 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낙찰받고 나서 그거 없애면 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불법 대수선이라는 얘기는 안 보이네요. 그죠? 보통 보면 여기에 불법 대수선 뭐 몇 개 호실이나 몇 개 호실로 뭐 증축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 한번 볼까요? 매각물건 명세서. 자, 보니까 건축물 현황도상 2, 3층 2가구인데 현황은 4가구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물 현황도 도면상으로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 그 얘기예요. 현황은 2, 3층이 각 층별로 2가구씩인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감정평가하려고 현황 조사하려고 가보니까 4가구로 돼 있더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안 됐지만 불법 대수선은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대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내역이 1층에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 요게 아까 한 평 뭐 요렇게 위반으로 등재가 돼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요렇게 쪼개기가 돼 있더라라고 표기가 되면 대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계속 떨어진 이유고, 만약에 이게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가능성도 꽤 큽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봤을 거 아닙니까? 경매정보지를. 아, 이거 위반이네. 근데 위반 건축물에 등재는 안 돼 있네, 해당 쪼개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민원을 통해서 적발될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요거는 원상 회복할 것까지 감안하고 물건을 보셔야 되고, 대출 또한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현황상의 쪼개기 내용이 없었더라면 대출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은행이 건축물 대장만 보지 건축물 현황 도면까지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는지까지는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하고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아까 그 한 평 제시외 건물 요게 위반으로 걸렸더라 하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요거는 아예 이렇게 도면하고 다르다라고 표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되지는 않았으나 대출이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가구를 보실 때는 대장상에 위반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다가구는 쪼개기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건축물 대장 보도록 할게요.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안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노란 딱지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에 요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보셔야 돼요. 요 5가구로 돼 있잖아요. 총 건물 전체에 5가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장 가가시고 가구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것도 대수선이 된 겁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됐을 뿐이지. 자, 그런 경우는 대출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잔금 내고 임차인을 받으려 하면 그거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임장을 간 누군가가 낙찰을 못 받아서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 저거 대수선 됐던데 민원 넣어야 되겠어 하고 신고를 하는 거죠. 또 경매의 특성상 이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임차인들 대부분은 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본인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 대수선을 해서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기에 다가구는 여러분들 반드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등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매각물건 명세서에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을 열어서 실제 각 호실별로 개수가 맞는지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건의 가치 부분은 따로 뭐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시세보다는 굉장히 싼 편이죠. 그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건 원상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가구인데 네 가구로 쪼개놨으면 다시 두 가구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층별로.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문을 붙여놓은 걸 떼서 벽을 만들고 안에 화장실도 있을 것인데 그거를 철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건축물 현황도라는 게 있는데 뭐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담당 공무원이 와서 비교해서 위반 사항을 해지해 주거든요. 그런 과정들과 작업 비용이 꽤나 들어간다.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팁을 하나 드리면, 만약에 불법 대수선 쪼개기를 했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여기 건축물 대장 보시면, 건축물 대장 보시면 해당 건물을 이렇게 설계한 설계자가 있거든요. 이 건축 설계사 사무소에 가셔서 해당 진위 여부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불법 대수선이 되어 있는 것을 원상 회복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냥 가서 물어만 보면 답변 안 준 경우도 많아요. 경매로 나온 이상 물어보는 사람이 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담 비용을 드리고 안내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셔서. 그렇게 발품 팔아서 내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하고 비교해서 얼마에 들어갈지를 가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불법 건축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경남 통영에 있는 거, 요거는 도로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양읍에 있는 거. 자,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이거는 종교시설입니다. 근데 종교시설인 분들 쳐다도 안 보시죠? 이거 뭐 어떻게 팔겠나,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근데 저희는 이거 다 알거든요. 수요가 꽤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위치도 괜찮아서 종교시설을 찾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스님이 되실 수도 있고 뭐 기도를 하시는 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수요를 알기에 저희는 관심 있게 보는 물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들 말씀 많이 드리죠. 경매 절차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 애매해서 떨어져서 내가 싸게 받는 물건도 있지만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수요층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파트야 시세가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아파트는 뭐 지금 하락세니까 얼마나 알아갈지 그런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았던 물건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중개와 병행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많이 찾는지를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권리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할 건 아니고 그 노력 가지고 여러분들 중개를 잘하는, 많이 중개를 해왔던 중개업소 있잖아요. 뭐 블로그를 많이 하든 유튜브를 많이 하든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중개업소가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임장이고 부동산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도움도 청하시고 당연히 대가는 드리셔야 됩니다. 중개업소가 정보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대가도 드리고 또 그분이 도움될 수 있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있으면 소개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정보, 지역에 대한 정보, 호재, 악재, 수요층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많이 정보를 취합하셔야 진짜 공부,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죠. 아시겠죠? 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네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보는 겁니다. 자, 1억 3,100까지 떨어졌고요. 자, 보니까 필지가 하나네요. 내려보겠습니다. 자, 토지가 하나입니다. 삼덕리 600번지. 그리고 토지용 계획 확인 도면을 보니까 뭐 국립공원 이런 거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인데 일단 건물이 있고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현재 상태로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뭐 다세대, 다가구가 아닌 이상 일반 비도심에 있는 토지 위의 건물은 지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진입도로가 어떤지, 주변 여건이 어떤지 봐야 됩니다. 자, 삼덕리 600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양읍 삼덕리 600번지. 요거는 뭐 저희는 흔히 아는 곳이라 요게 위치는 괜찮거든요. 이 사찰이나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도 여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저기 사찰이 보이거든요. 자, 여기 뒤에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있습니다. 산중턱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4차선 도로고 유동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뭐 공사 중으로 작년 1월에 찍었네요. 지금은 뭐 4차선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차들도 정말 많이 다니는 곳이라 은근 홍보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 저기 사찰이 있네 이러고. 차량은 진짜 많이 다닙니다. 여기 뭐 욕지도 가는 배편도 있고 산양 일주도로 관광 일주도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위치는 좋은 곳이다 확인이 됐어요. 자,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로드뷰만 보시면 안 돼요. 현장 가보셔야 됩니다. 자, 요 사찰이에요. 요 사찰. 자, 사찰이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진입도로는 누구 땅이지? 이 지금 600번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산양읍 3등리 디스코로 똑같이 산양읍 3등리 600번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요 올라오는 길은 누구 거지? 보니까 임야가 한 필지가 있네. 3등리 산 65번지. 자, 요게 누군지 봐야 될 것이고요. 중간에 여기 또 한 필지가 있네요. 요거는 매각물건에 포함 안 됐잖아요. 보니까 산양읍 3등리 599번지 요것도 개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요거는 국유지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일부는 나라 땅으로 돼 있는 땅을 밟고 왔고 일부는 개인의 땅을 아까 여기하고 요 나머지는 임야도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누구 건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사찰이 지은지가 86년도라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을 해봄직은 합니다. 하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법리적으로 다투면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터줘야 되는 거는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생길 때 보면 사람만 지나가게 하고 딱 봉 세워놓고 차는 못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떨 때 그러냐 하면 한 가구만 계속 그 땅을 썼을 때 그럴 때 그런 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서너 가구가 살고 있다고 칩시다. 요 땅을 밟고 지나와야 되는 유일한 진입로고 이런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길을 터줘야 됩니다. 오랫동안 옛날 사람들이 내 진입로처럼 써왔다면 뭐 취득 시효를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한 가구만 있을 때 내 한 가구만 이 길을 계속 썼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그대로 써왔다면 모를까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또 시시비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 땅 주인이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진입도로를 밟고 오는 땅 주인. 제가 조회를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 토지대장으로 보셔도 되고 등기를 떼 보셔도 되고 저희는 148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보기도 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알려드린 토지대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24 검색해 볼게요. 자, 정부24 여기서 자, 여기 정부24 바로 가기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저는 로그인을 할게요.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로 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대장 발급 들어갈게요. 자, 발급 누르시고 자, 아까 주소가 뭐였죠? 산양읍 3등리 산 65번지입니다. 자, 산 65번지니까 임야입니다. 산은 임야예요. 산 써져 있는 것은. 자, 여기 토지대장이 아닌 임야대장 누르시고 3등리 자, 통영시 산양읍 3등리 누르시고 산 아까 몇 번지였죠? 산 65번지. 그래서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리네요. 자, 문서 출력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아, 보니까 22년 8월 29일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네요. 최근에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법인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자, 최근에 소유주가 바뀌어서 해당 임야만 매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분쟁이 자칫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소유권자가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이 진입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로가 내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소유권자가 바뀌지 않았거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속해서 쓰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여질 때 그럴 때는 좀 긍정적으로 현장 탐문을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제가 전에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소유권자가 바뀐 적이 있다면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건처럼 내 한 가구만 이 도로를 사용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주의토지 동행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100%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률로 논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한 20, 30년 이상 나의 지긋하신 분이 계속 소유해 왔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부딪힐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한 세대만 이렇게 출입 용도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다녔다라고 하면 그 역시 부딪힐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땅을 밟고 다녀왔더라도 오랫동안 그리고 공로로 공이 여러 사람을 전제로 하거든요. 최소 한 서너 세대 이상 필연적으로 20년 이상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봤을 때 그럴 때 주의토지 통행권 막을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지금처럼 한 세대만 타인의 땅을 계속 밟고 왔다. 그것도 지목이 도로도 아닌 남의 땅을 밟고 왔다라고 하면 추후에 시시비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물건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농지 문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도심에 건물이 있고 진입도로는 타인의 토지. 이번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었어요. 임야이고 다른 필지, 그것도 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도로가 아닌 타인의 땅을 밟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